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믿고 있던 모든 계산이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면 미국이 지켜줄 거라 믿었고 한국을 건드리면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마도 불바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 말이 왜 일본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카이치 사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정치인인지 알아야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맥락이 이해되거든요. 다카이치 사네는 일본 정치권에서 극우 중의 극우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1961년생이고 나라현 출신이에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으로 일본 보수 정치의 핵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죠. 2024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한테 석패했는데 결국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2025년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역사적인 타이틀과 함께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 발언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꽤 아찔한 내용들이 많아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직접 참배해왔거든요.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냐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국이랑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침략전쟁의 원흉들을 기리는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거든요. 그런 곳을 일본 총리가 공식 참배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도발이에요. 그리고 다카이치는 과거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한 적이 없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난징 대학살은 과장되었다. 제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 일본 담당 동료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사네는 일종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된다면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려가 2025년에 현실이 됐습니다. 다카이치가 총리로 취임한 건 2025년 4월이었어요.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외교 폭탄을 터뜨립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개입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 이익이거든요. 외국 정상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건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어요. 일본 여행 자제령 발동, 중일 교류 행사 전면 취소, 일본 영화 중국 내 개봉 전면 중단,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SNS에 다카이치의 목을 베야 한다는 글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황해 남부에서 8일간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고 주중 일본 대사관은 현지 체류 일본인들한테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냉각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5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요.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하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 왜 한국까지 건드리는 걸까? 외교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적을 한꺼번에 여러 개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옛 동료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다카이치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중국한테 맞고 있으면서 한국까지 건드려. 그 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국내 정치 때문이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 지지율? 중국한테 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익 지지층이 불안해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데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 한국은 중국보다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한테는 밀리니까 한국한테라도 강하게 나가서 국내 보수층의 환심을 사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일본 극우 세력 입장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거든요. 전형적인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2025년의 한국은 2024년의 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은 일본한테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한국 측이 사실상 양보하는 방식으로 봉합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내 여론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좀 밀어붙이면 물러서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정부가 들어선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 발언을 한 5월 9일은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며칠 후였어요. 돌이켜보면 다카이치는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를 시험해보려 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세게 나가면 윤석열 때처럼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일종의 탐색전이었던 거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다카이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정면으로 맞받아쳤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요. 다카이치 총리의 다케시마 발언이 일본 국회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정부들하고 동일한 표현이었어요. 독도 관련해서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가 내놓는 정형화된 대응 문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본은 독도 문제랑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받자.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분쟁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독도의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 영토인데 왜 분쟁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이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취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갈등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뿐이죠. 분쟁하고 논쟁의 차이. 일반인들한테는 비슷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분쟁이라고 인정하면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논쟁은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해요. 일본 혼자 떠들고 있는 거지 한국이 그 논쟁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실의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 관련 현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강경 발언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한국 외교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외교 용어로 초치라고 해요. 초치가 뭐냐면 상대국 외교관을 직접 자국 외교부 청사로 소환해서 면전에서 항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청사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한 수위의 항해 수단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국방부도 동시에 움직였어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대사관의 방위주재관을 초치했습니다.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본 측 인사를 동시에 불러들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전에 조율된 동시다발적 대응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는 외교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수색 구조훈련 보류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한일 해군이 원래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공동훈련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 12월에 초계기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에 저공 비행으로 접근했고 한국은 위협 비행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요. 이 사건으로 한일 간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됐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공동훈련 재개가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에 드디어 훈련이 재개될 예정이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보류를 통보한 거예요. 일본 방위성 간부는 훈련 시기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상 한국의 거부 통보에 당황한 거죠. 일본 언론들은 이 결정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앞서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국제 에어쇼 참가를 위한 중간 금유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블랙이글스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이에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려면 일본 상공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거리 비행이니까 중간에 일본에서 금유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금유 지원을 거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블랙이글스가 과거에 독도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한 논리잖아요. 우리 영토 위를 우리 비행기가 날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우리 땅 위를 비행한 건데요. 그래서 한국도 같은 논리로 맞대응을 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금유 거부하니까 우리도 너희랑 공동훈련 안 해. 외교에서는 이런 걸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한다. 아주 기본적인 외교 원칙인데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그 기조를 확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해군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에요. 한국군은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차례씩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방어 훈련을 실시해왔거든요. 정례적인 훈련이긴 한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다케시마 발언 직후에 훈련을 실시한 거거든요. 훈련에는 해군 구축함, 해경경비함, 해군 항공대 헬기 등이 참가했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저지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어요.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항의했고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매우 유감이라는 의사를 전달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한국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군대가 훈련하는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일 관계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체감했어요. 윤 정부 시절에는 독도 문제가 터져도 이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독도 관련 도발에도 가급적 저자세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한 거예요. 도발에는 도발로 대응한다.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일본 외무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봤던 한국이 갑자기 세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한국 정부의 공식 대응도 강했지만 진짜 일본을 당황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여론에서 예상치 못한 카드가 터져나온 거예요. 독도로 시비 걸면 대마도로 맞받아치겠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불바다로 만든 적이 있다는 역사까지 같이요.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 발언을 하고 나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외교부에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고 국방부에서도 방위주재관을 따로 불러서 항의하고 예정돼 있던 공동훈련도 일방적으로 보류 통보하고 거기다가 독도 방어훈련까지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뭐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거의 다 꺼낸 거였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식 대응보다 한국 여론의 반응이 훨씬 더 궁금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거리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을까? 아니면 뭐 21년째 똑같은 주장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까?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 뉴스 사이트랑 SNS를 좀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문구가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유사시 대마도 불바다. 처음에 그 말을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그냥 넘겼어요. 뭐 인터넷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인터넷 댓글창에 가보면 과격한 민족주의 발언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미국 인터넷 댓글창을 가끔 보는데 솔직히 가끔은 저도 기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도 흥분하면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인터넷에서 대마도 불바다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처음에는 뭐 그런 종류의 감정적인 반응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뉴스를 계속 보니까 이게 댓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주제를 아예 정식 뉴스 아이템으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연합뉴스TV 헤드라인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마도는 한국당 외칠 절호의 찬스. 다카이치 다케시마 망언 응징하자 목소리 확대. 저는 이 헤드라인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한국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대마도는 한국당이라는 문구를 헤드라인에 넣었다고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이 담론이 상당히 진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이 연달아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도발하면 우리도 대마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어떤 의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이 21년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맨날 수비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제는 우리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 또 다른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든 적이 있다. 1419년에 세종대왕이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그때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또 어떤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들고 나왔어요. 일본이 역사적 근거를 들먹이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국도 똑같이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과거에 군사적으로 점령한 역사까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저는 이 발언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한국 여론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됐어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역사적 근거.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었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역사적 근거가 있다.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 여론의 반격 논리는 이랬어요. 만약에 역사적 근거를 따지자고 한다면 대마도야말로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었다는 기록이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버젓이 적혀 있으니까요. 둘째, 군사적 전례. 이게 불바다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에요. 1419년에 조선 수군이 실제로 대마도를 공격해서 초토화시킨 역사가 있거든요. 전함 227척, 병력 1만 7천 명을 동원해서 대마도에 상륙하고 외구소굴을 불태우고 적선 129척을 격침시켰어요. 과거에 한번 불바다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면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된 거예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쓰는 거죠. 너희가 역사를 근거로 시비를 걸면 우리도 역사를 근거로 똑같이 시비를 걸겠다. 너희가 군사적 긴장을 원하면 우리도 군사적 긴장을 감수하겠다. 일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 거예요. 물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랑 1965년 한일 수교 과정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니까요. 하지만 여론의 흐름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이 담론을 계속 제기하고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역사, 이게 정말로 사실인 걸까? 그냥 과장된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25년간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다뤄왔지만 솔직히 대마도 관련해서는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독도는 수없이 다뤘어요.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독도 문제가 터졌으니까 관련 자료를 정말 많이 봤죠. 근데 대마도는 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학자들이 쓴 논문들, 조선 왕조실록 원문 번역본, 그리고 일본 측 사료까지.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더라고요. 1419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료를 직접 찾아보면서 확인한 역사적 사실들을 말씀드릴게요. 좀 오래된 이야기라서 역사 수업 듣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왜 불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일본이 이 카드를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대마도를 일본어로는 스시마라고 부르는 섬이에요. 현재는 일본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는 영토입니다. 근데 이 섬의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일본 영토라고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과거가 있더라고요. 먼저 지리적인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대마도는 한반도 남단, 그러니까 부산에서 불과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5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제가 미국 거리 감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대략 45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먼 정도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예요. 실제로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부산 해안가에서 대마도의 윤곽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반대로 일본 본토, 그러니까 규슈 쪽에서 대마도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규슈의 이키섬에서 대마도까지가 약 50km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랑 일본에서 대마도까지 거리가 거의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리적으로만 따지면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떠 있는 섬인 거예요. 대한해협 한가운데 딱 놓여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 볼게요. 조선 초기에 가장 심각했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왜구 문제였어요. 왜구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건너온 해적들이에요. 이 왜구들이 대마도를 근거지로 삼아서 한반도 남해안 마을들을 수시로 약탈했거든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해안가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주민들이 납치되고 곡식이랑 재물이 약탈당하고 삼남 지방 농민들은 해안가에서 사는 걸 아예 피하려고 했대요. 바닷가에 살면 언제 왜구한테 습격당할지 모르니까요.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조세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해안 지역의 농업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금도 못 걷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였어요. 그래서 조선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썼습니다. 하나는 회유책이었어요. 대마도주한테 조선과 무역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대신에 왜구를 단속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논리는 간단했어요. 너희들이 배고파서 약탈하는 거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먹고 살 길을 열어줄 테니 노략질은 그만두라. 그게 회유책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강경책이었는데 회유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구의 약탈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강경책이 실행됩니다.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직접 공격해서 아예 초토화시키자는 거였어요. 1419년이에요. 세종대왕 즉위 원년에 역사적인 군사작전이 실행됩니다. 기해동정이라고도 부르고 대마도 정벌이라고도 부르는 작전이에요. 당시 세종대왕은 갓 즉위한 상태라서 아직 어렸고 실권은 상황인 태종이 쥐고 있었어요. 태종의 명으로 이종무 장군이 원정군 총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종무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의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전함 227척이요. 병력이 1만 7천여 명이었어요.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대규모 원정군이었어요. 6월 20일에 거제도를 출발한 조선 함대가 다음 날 아침에 대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기록에 따르면 외선 129척을 불태웠어요. 가옥 1939채를 불태웠어요.
왜구 소굴을 전부 소탕하고 납치됐던 조선인 포로 131명을 구출했대요. 목을 벤 왜구가 114명이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불바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전함 227척이 상륙해서 적선 129척을 불태우고 건물 1939채를 불태웠으면 진짜로 섬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던 거죠.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대마도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어요. 대마도주는 결국 조선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의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서 조선왕조실록에 그 유명한 문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 제가 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좀 놀랐던 게 이게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 정부는 실제로 대마도를 경상도의 예속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다른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완전히 편입시킨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는 속령으로 간주했던 거죠. 대마도 정벌 이후에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게 좀 재미있어요. 대마도를 지배하던 가문이 소씨라는 집안인데 이 소씨 가문의 이중적인 지위가 핵심이에요. 소씨는 형식적으로는 일본 막부의 번주였어요. 일본 영주들 중 하나였던 거죠. 근데 동시에 조선에 대해서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관계를 맺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국왕으로부터 자귀와 도장을 하사받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내서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이런 관계는 뭘 의미하냐면 신하국 또는 속령의 지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양속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마도는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양쪽 모두한테 충성을 맹세하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마도 경제 자체가 조선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대마도라는 섬이 토지가 워낙 척박해서 자체적인 농업 생산이 거의 안 됐거든요. 조선에서 들여오는 쌀과 물자가 없으면 섬 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구조였어요. 그래서 대마도주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이 원하면 언제든 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이런 양속 상태가 수백 년간 지속됐어요. 조선시대 내내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과 외교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깨진 건 19세기 후반이에요. 1868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거든요.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겠다고 나선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지위에 있던 대마도를 완전히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버려요. 대마도에 있던 조선과의 외교 창구도 폐쇄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1876년에 운요호 사건이 터지고 그 직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이 조약에서 조선은 사실상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조약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서 조선군이랑 무력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군사적 위협 속에서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었거든요. 조선이 자발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해서 맺은 조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론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었다. 군사적 강압 하에서 맺어진 조약이었다. 그런 조약에서 인정된 내용도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일본이 역사적 근거를 들먹이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한국도 똑같이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군사적으로 대마도를 점령한 역사까지 있다. 1419년에 한 번 불바다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면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이게 왜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그래. 그럼 대마도는 어떻게 된 거야? 세종실록에 우리 땅이라고 버젓이 써 있고 실제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불바다로 만든 역사까지 있는데? 라고 받아치면 역사 논쟁으로 가면 갈수록 일본이 불리해지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대마도 문제가 공론화되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독도 문제랑 대마도 문제가 연결되는 순간 자기들의 논리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까요. 근데 이건 조선시대 옛날 역사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현대사에서도 대마도 영유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막 건국된 직후의 일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 사람이 대마도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했는지, 그리고 불바다라는 말이 왜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1419년에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역사,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더 뒤져보니까 현대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대마도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무 때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에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미국에서 오랜 기간 외교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 관련 외교사를 공부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읽었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서 미국 학계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가 전혀 예상 못했던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대마도는 한국의 속령이다. 일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처음에 이 기록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어요. 건국 직후에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고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천명된 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948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의 점령 하에 있었고 아직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연합국들이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의제 하나가 일본 영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는 문제였어요. 일본이 전쟁 중에 침략해서 빼앗은 지역들은 당연히 원래 주인한테 반환해야 했고 일본의 본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정해야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기회를 노린 거예요. 전후 처리 과정에서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친 겁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섬이다. 조선시대에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한테 조공을 바쳤다. 조선 수군이 대마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불바다로 만든 역사가 있다. 지리적으로 봐도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한국 쪽에 훨씬 가깝다. 일본이 19세기 근대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것이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의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948년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열렸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예요. 그 재헌국회에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이 정식으로 상정됐어요. 대한민국 건국 원년의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된 거예요.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마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세종대왕 시대에 조선 수군이 군사적으로 정벌해서 항복을 받아냈다. 일본이 지금 이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저는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이 정도로 적극적인 영토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토 관련 업적이라고 하면 평화선이 떠오르잖아요. 1952년에 선포한 해양주권선인데 흔히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 평화선이 독도를 명확하게 한국 영토로 포함시킨 중요한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까지도 한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것도 조선 수군의 대마도 정벌 역사를 근거로 들면서요. 물론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 범위를 확정하는데요. 이 조약에서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됐어요. 한국의 대마도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봐야 해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냉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동아시아의 핵심 방파제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서 서방 진영의 든든한 파트너로 만드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마도 반환 요구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주장이었어요. 대마도를 한국한테 넘기면 그만큼 일본 영토가 줄어드는 거고, 그건 일본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남게 됐고, 이후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접게 됩니다. 1965년 한일 수교 과정에서도 대마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70년 넘게 묻혀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2025년에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을 계기로 이 오래된 역사가 갑자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한국 언론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발언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거든요. 70년 전에 건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논리를 지금 다시 꺼내들자는 여론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역사적 근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유사시 대마도 불바다. 1419년에 한 번 불바다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면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군사적 뉘앙스까지 담긴 주장이 나온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면 대마도를 실제로 한국 영토로 편입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국제법적으로 대마도는 이미 일본 영토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고 70년 넘게 일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효 지배해왔으니까요.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 차원에서 이 담론이 퍼지고 확산되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는 상당한 외교적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면 한국도 대마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너희가 역사를 무기로 쓸 거면 우리도 역사를 무기로 쓴다. 너희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우리도 불바다 역사를 상기시켜주겠다. 이게 바로 상호주의예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 여론이 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역공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한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한국 편을 들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촉발된 중일 전면 갈등.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대만 발언이 결과적으로 한국한테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취임 직후에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대만 유사시 일본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만 문제가 왜 민감한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에 속한 두 개의 정치 실체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대만의 독립이나 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중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이에요.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근데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발언이었어요.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일본 여행 자제령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일 간 모든 교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어요. 학술 교류, 문화 교류, 지방정부 간 교류. 몇 년에 걸쳐 준비해온 행사들이 하루아침에 무산됐습니다. 일본 영화의 중국 내 개봉도 전면 중단됐어요. 중국은 일본 영화 시장에서 가장 큰 해외 시장 중 하나거든요. 경제적 타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었어요. 쇠젠 총영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의 목을 베야 한다. 외교관이 타국 정상의 죽음을 언급하다니. 외교적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위의 발언이었어요. 물론 이 글은 곧바로 삭제됐고 중국 외교부도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그만큼 중국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도 병행했어요. 황해 남부 해역에서 8일간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약 870km 떨어진 해역이었는데 이 정도면 일본에 대한 명확한 무력 시위였어요. 주중 일본 대사관은 중국 체류 일본인들한테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변 안전에 주의하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라. 일본 외무성 국장이 급히 중국을 방문해서 사태 수습을 시도했지만 중국은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인민의 공분을 야기했다. 일본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중일 관계가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건드린 거예요.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한국까지 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자 중국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었어요. 마오닝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최근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장에 항의한 것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오닝 대변인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 이 발언의 의미를 좀 분석해 드릴게요. 중국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문제니까 중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악성 언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죠. 주변 국가, 이건 한국을 포함한 표현이에요. 일본의 독도 주장이 악성 언행이고 한국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뉘앙스를 풍긴 거죠. 우회적이지만 사실상 한국 편을 든 거예요.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중국의 계산이 읽혔어요. 중국 입장에서 지금 일본은 주적이에요. 대만 발언으로 정면 충돌한 상황이니까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가 작동한 거죠. 일본이 한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으니 한국 편을 들어서 일본을 더 고립시키자. 전형적인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출신의 평화활동가 인터뷰였는데 핵심 내용이 이랬어요. 류큐는 역사적으로 독립왕국이었다. 일본이 19세기에 강제로 병합한 것이다.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에요. 오키나와는 현재 일본 최남단에 있는 현인데 원래는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거든요. 1879년에 일본이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류큐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이건 일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압박 카드예요. 한국이 대마도 불바다 카드를 꺼낸 것처럼 중국은 류큐 카드를 꺼낸 거예요. 너희가 역사 문제로 주변국을 자극하면 우리도 너희 영토의 역사적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 과거에 강제로 빼앗은 섬들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일본 입장에서는 오키나와의 독립 논의가 공론화되는 게 악몽이에요.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미일 동맹의 핵심 거점인데 거기서 독립 여론이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중국은 이걸 노린 거예요. 일본 내부의 균열을 자극하는 이중 전략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충돌. 이어서 독도 발언으로 한국과도 충돌. 중국은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 편을 든. 한국에서는 대마도 불바다 여론이 확산. 중국에서는 류큐 독립 카드까지 꺼냄. 일본이 사방에서 역사 공세를 받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한테 가장 뼈아팠던 건 가장 믿었던 동맹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동맹이니까요. 중국이 이렇게 맹폭하는데 당연히 미국이 나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미국의 반응은 일본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맹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바라본 곳은 당연히 미국이었어요. 미일 동맹이라는 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동맹이잖아요. 일본은 미국의 해고산 아래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고 주일미군 5만 명이 일본 본토 곳곳에 주둔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한 곳에만 해도 미군 기지가 수십 개가 있고, 가데나 공군 기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공군 기지로 알려져 있죠. 미국하고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공동훈련을 해왔고,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어요.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은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심각한 충돌이 생기면 당연히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맹인데 설마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외면하겠어?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일본을 본격적으로 맹폭하기 시작한 후에 미국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을 때도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공식 언급이 없었어요. 중일 간 학술 교류, 문화 교류, 지방정부 간 교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을 때도 미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요.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SNS에 다카이치의 목을 베야 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도 미국은 침묵을 지켰어요. 외교관이 동맹국 정상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도 미국 정부에서 그걸 비난하는 공식 성명이 단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황해 남부 해역에서 8일간 대규모 실사격 훈련이 예고됐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사실상 일본을 향해서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2주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 정부에서 일본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도 국무부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했지만 동맹국이 이 정도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2주 동안이나 침묵하는 건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동맹국이 외부 세력한테 공격을 받으면 24시간도 안 돼서 지지 성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우리 편이 공격받으면 우리도 같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억지력이 생기는 건데 미국은 그런 기본적인 반응조차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일본 외무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미국은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미국이 우리를 버리려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일본 외교가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상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맹국이 동맹국한테 우리 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맹관계인데 그걸 일본 쪽에서 직접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외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동맹국이 외부 세력한테 공격받으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지 성명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동맹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걸 직접 입을 열어서 부탁해야 했어요. 우리 편이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발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일본 측에 그 요청이 있고 나서야 겨우 미국 측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라흠 에마뉘엘 주일 미국 대사가 입을 연 거예요.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이 발언이 나온 게 중국의 본격적인 맹폭이 시작된 지 거의 2주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게 아니었고 국무장관이 나서서 발언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일 대사 수준에서 겨우 한마디 나온 거였죠.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늦었고 너무나 약한 수준의 지지 표명이었어요. 일본이 진짜로 원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한다. 중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였어요. 근데 대통령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대사가 겨우 몇 마디 한 게 전부였어요. 일본 외교가 전체에 실망감이 깊게 퍼졌다고 해요. 근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마뉘엘 대사의 발언이 나온 지 며칠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시진핑 주석과 아주 멋진 통화를 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내년 4월에 베이징에 초대받았고 나도 시 주석을 국빈으로 미국에 초청했다. 중국이 일본을 전방위로 맹폭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여행 자제령에 교류 행사 줄줄이 취소해 영화 개봉 전면 중단에 대규모 실사격 훈련 예고까지.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랑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올린 거예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 이 글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통화 직후에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대만 문제라고요?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선언해서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된 그 대만 문제 말이에요. 다카이치가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그래서 중국이 격분했고, 그래서 이 모든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건데, 미국 대통령이 하필 그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미국 측은 중국 외교부의 이 발표에 대해서 별도의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미국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킨 거예요. 맞다고도 안 하고 아니라고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죠. 외교에서 이런 식의 침묵은 종종 사실상의 긍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중국 측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을 테니까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통화는 어떻게 발표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통화 후에 미국 측에서 나온 공식 메시지는 딱 한 줄에 불과했어요. 미중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중국 지도자하고 통화할 때는 멋진 통화, 강력한 관계, 국빈 초청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면서 수십 단어로 우호 관계를 자랑했는데 일본 총리하고 통화한 후에는 딱 한 줄로 끝낸 거예요. 이 극명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본 언론들은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일본을 버린 게 아니냐는 분석 기사들이 일본 주요 언론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미일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일본 사회 전체로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터졌어요. 한 외신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관이 동맹국 정상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아무리 비공식적인 개인 계정 글이었다고 해도 현직 외교관이 타국 지도자한테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명백하고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해요.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동맹국 정상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해당 외교관을 즉각 소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동맹국들 상당수는 친구가 아니다. 저는 이 발언을 뉴스로 접하고 솔직히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발언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지는 문맥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모호하고 즉흥적인 화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전후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외교관이 일본 총리한테 극단적인 막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입에서 나온 대답이 동맹은 친구가 아니다라니요. 일본 언론하고 외교가에서는 이 발언을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후속 보도가 하나 더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과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자제하라는 지침이었어요. 풀어서 말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본을 위해서 중국하고 마찰을 빚지 말라는 거예요. 동맹국인 일본을 지키는 것보다 경쟁국인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아주 선명하게 읽혔어요. 미국 우선주의. 이 네 글자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동맹이라는 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맹국을 위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동맹이라는 건 미국한테 이익이 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지. 미국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인식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이런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2기에 들어와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죠. 일본은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 믿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한테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일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고 결국 일본은 그 사이에서 버림받은 꼴이 된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발언으로 중국을 정면으로 자극했어요. 그리고 독도 발언으로 한국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중국은 일본을 전방위로 맹폭하면서 동시에 한국 편까지 들어서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폈어요. 한국에서는 대마도 불바다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고요. 근데 일본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미국은 오히려 중국 지도자하고 멋진 통화를 나누면서 우호관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동맹국들은 친구가 아니라는 말까지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고요. 중국한테 맹폭당하고 한국한테 역습당하고 미국한테 외면당하고 심지어 일본 국내에서도 다카이치 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사방에서 동시에 고립되고 압박받는 상황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아시아 외교를 지켜보면서 일본이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 방향에서 압박받는 상황은 솔직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오만한 판단과 계산 착오가 있었어요. 중국을 자극해도 미국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고 한국을 압박하면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둘 다 완전한 오판이었어요.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지 않았고 한국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마도 불바다라는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 카드로 아주 강력하게 역습을 가해왔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공식 발언을 했어요. 일본 정부가 21년째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고도 위험했죠. 중국하고 대만 문제로 전면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동시에 건드린 거였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어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일 강경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일본 외교관들을 초치했어요. 외교부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렀고 국방부에서는 방위주재관을 따로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두 부처가 동시에 움직인 건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동시다발적 대응이었어요. 공동훈련 보류 통보도 나갔어요. 일본이 블랙이글스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서 금유 지원을 거부했으니까 한국도 예정됐던 공동훈련을 거부한 거죠.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너한테 똑같이 한다는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한 거예요. 독도 방어 훈련도 전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일본이 항의하니까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군대가 훈련하는 건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카드가 터져나왔어요. 대마도 불바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기록된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명문 기록. 1419년 세종대왕 시대에 이종모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대마도에 상륙해서 왜구소굴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역사. 불과 3년 전인 1948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속령이다. 일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공식 선언한 기록.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까지 상정됐던 역사.
일본이 역사적 근거를 들먹이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국도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대마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것도 과거에 실제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섬 전체를 화염으로 뒤덮었던 역사까지 포함해서요. 중국은 일본의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공식 비판하면서 우회적으로 한국 편을 들었고요. 류큐 독립 문제까지 슬쩍 꺼내면서 일본을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미국은 일본의 간절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침묵을 지키거나 오히려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공개적으로 자랑했고요.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 친구가 아니라는 말까지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일본은 문자 그대로 사방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 전개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상호주의라는 원칙이 외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을 양보하고 넘어갔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봉합했고, 독도 관련 일본의 도발에도 가급적 목소리를 낮추고 저자세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한 결과가 뭐였을까요? 일본은 한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압박하면 물러서는 나라, 강하게 나가면 결국 양보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일본 외교가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별다른 깊은 고민 없이 독도 발언을 한 거예요. 어차피 한국은 예전처럼 며칠 항의하다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어요. 도발에는 도발로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면 우리도 너희한테 똑같이 대하겠다. 한쪽만 계속 양보하고 배려하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게 국제관계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역사가 외교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해왔어요. 역사적 근거가 있다. 국제법적 근거도 있다. 이런 논리를 반복해왔죠. 근데 한국이 대마도 불바다라는 역사 카드를 정면으로 꺼내니까 일본의 그 논리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 근거를 따지자고 한다면 대마도가 한국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기록이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세종실록에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명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문헌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마도를 점령하고 섬 전체를 화염 속에 집어넣었던 역사까지 갖고 있어요. 일본이 역사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국도 똑같이 역사를 근거로 대마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마도 불바다 문제가 같이 불거질 위험을 항상 감수해야 해요. 독도 문제하고 대마도 문제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 역사 논쟁에서 일본이 유리할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대마도 불바다 카드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예요. 실제로 대마도를 되찾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동맹이라는 관계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함께 해온 세월이 길고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니까 당연히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그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에 뒀어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마찰을 빚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동맹국들 상당수는 친구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줬어요. 동맹이라는 건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국제 정세와 각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그 나라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안이하게 믿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네 번째 교훈은 유사시 대마도 불바다라는 표현이 왜 일본한테 그토록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거예요. 한국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든 적이 있어요. 606년 전 조선 수군이 대마도에 상륙해서 왜구 소굴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해요. 한번 했던 일이니까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이 대마도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그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선전포고 없는 침략 행위에 해당하니까요. 현대 국제사회에서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론의 영역에서 이런 표현이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는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해요. 한국에 대일 여론이 그만큼 강경해졌다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경고예요. 앞으로 도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번 사태 전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국의 대응이 꽤 인상 깊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보여줬어요.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당한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조치, 훈련 보류, 독도 방어 훈련 실시 등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빠짐없이 다 사용했어요. 동시에 여론의 영역에서는 대마도 불바다라는 역사적 카드를 활용해서 일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어요. 정부하고 민간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분담한 셈이에요. 정부는 국제법과 외교적 관례의 범위 안에서 공식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더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담론이 형성되도록 허용한 거죠. 이런 식의 투트랙 전략이 일본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했을 거예요.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여론까지 들끓으면서 대마도 불바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그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 망언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어요.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한테라도 강하게 나가서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다시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마도 불바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부메랑을 정면으로 맞게 됐어요. 앞으로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때마다 한국 여론에서는 대마도 이야기가 반드시 다시 나올 거예요. 세종대왕의 정벌 명령, 이종무 장군의 출정, 대마도에 상륙하는 조선 수군, 불타는 왜구 소굴, 연기로 뒤덮인 대마도 하늘, 항복을 선언하는 대마도주, 대마도는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세종실록의 기록. 이 모든 역사가 일본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카드로 계속해서 활용될 거예요. 일본이 독도 망언을 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대마도 불바다 카드의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에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아시아 외교를 연구하고 지켜봐왔지만 2025년처럼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해는 솔직히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태도를 바꿔서 한 발 물러설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경한 노선으로 치달을지,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 어느 선에서 봉합되고 관리될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 한국이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도발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을 저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